안녕하세요. 2024, 2025 제3회 사이브리지 저명한 과학자 초대회 진행을 맡은 한국과학창조재단 양은석 연구원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여름방학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내일 모레는 더위가 가시고 신선한 가을이 맞이한다는 절기상 처서인데요. 아직 좀 더위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이브리지에 참여해 주신 서울과학고등학교 학생분들과 온라인을 통해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사이브리지는 과학영재 발굴 육성 전략에 따라 뛰어난 연구 성과를 거두며 과학자의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 과학자분들과 과학영재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에게 과학자로서의 꿈과 비전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질 국가 전략 기술을 주제로 이를 대표하시는 다양한 분야 산학연 과학자분들을 연사로 모시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삼성전자 송교민 마스터님과 함께 반도체를 주제로, 그리고 6월에는 울산과학기술원 이현욱 교수님과 함께 2차 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과학자로서의 성장과 연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첨단 모빌리티에 관한 주제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서승우 교수님 모시고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는 강연 40분 그리고 학생들과 질의응답 4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승우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양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승우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전기공학 학사 및 석사를, 그리고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1996년부터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하시며 무려 28년간 대한민국 자율주행차 발전을 이끌어오신 진정한 레전드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서승우 교수님은 또 국내 자율주행차 연구의 대부라고도 불릴 정도로 이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오고 계십니다. 현대자동차, LG전자, 만두와 같은 국내 대표 기업들과 협력하며 연구 책임자로 많은 업적을 남기셨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자공학 분야의 학문 및 기술 발전에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긍정포장 그리고 3.1 문화상의 기술상, 해동학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교수님은 아침 설렘으로 집을 나서라, 그리고 공학자의 시간여행이라는 책을 통해서 청춘들에게는 열정과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공학의 매력을 전파하고 공학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가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제 서승우 교수님을 모시고 자율주행 기술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어볼 텐데요. 교수님께서 무대로 나오실 때 여러분들의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창의재단 관계자분과 우리 교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제가 했던 일에 대한 그 결과 성과보다 소개가 더 멋진 것 같아서 제가 앉아 있는 사이에 참 민망했습니다. 제가 저는 보통 이제 대학생들 데리고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니까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또 특별한 학생들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오면서 무슨 얘기를 좀 할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크게 좀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40분 정도,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제가 20년 넘게 했던 일들에 대한 소개와 또 이 분야가 사실은 관심이 여러분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활과 너무나 밀접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을 두루두루 좀 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시작하면서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고, 그다음에 끝나면서도 그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그 말을 들려주면서 이제 끝내고 싶은 얘기는, 이 사실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정말 시간과 노력과 많은 어떤 그런 돈, 어떤 자금이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 혼자만이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사회에서도 많이 받쳐줘야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여건들이 갖춰줘야 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본인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일종의 그 끈기와 신념을 갖고서 꾸준히 한다는 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어떤 하나의 지름길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나중에 마지막으로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까 제가 앉아 있을 때 교장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자율주행차를 20년 넘게 개발한 사람이 이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는 없는 건 맞고요. 운전은 조금씩 합니다. 저희 집에 저희 와이프가 이제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와이프 차를 가끔씩 운전해주는 때가 있어서 운전을 가끔씩 합니다만 차가 없는 건 맞고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서 교수님, 서 교수님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차가 없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제가 유명한 자동차 회사 이름을 좀 언급해서 미안하긴 한데 제 차가 BMW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BMW가 뭔지 추정하시겠어요? 예, 제가 택시 타고 온 건 아니고요. BMW로 왔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오늘 안 탔지만 메트로, 지하철을 탔고요. 워크, 이게 한성역 역 입구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그래서 이 동네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네라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BMW 중에서 이 M과 W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예,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약 한 40분 동안 들려드리고 싶은 전공 얘기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여기 있는 학생들은 아직까지 나이가 안 돼서 운전을 하는 학생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뭐 외국은 사실은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면은 면허가 나와서 운전을 해요. 근데 한국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은 운전을 안 하겠지만,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제 운전대를 잡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뭐 제 경력은 아까 소개를 잠깐 주셨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소개받은 것처럼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를 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전기정보공학부라는 데는 없었고요.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과들이 다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던 게 이제 한 25년 전쯤에 제가 서울대학교 부임할 때쯤에 이 전기 3과가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자, 제어계측 이 3과가 통합돼서 전기정보공학부가 됐고요. 컴퓨터공학부는 별도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기정보공학부 소속인데요. 전기정보공학부 소속 교수로서 이 자동차를 연구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 우리가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다 가보면 주로 기계공학과 출신들이 자동차를 많이 연구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동차라는 게 내연기관 또 뭐 변속기 뭐 기계적인 장치들의 결집체 아닙니까? 그래서 기계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자동차를 보통 하는데, 저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전기전자 소속 교수 혹은 연구자로서 자동차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자동차 분야를 연구했을 때는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얘기한 것처럼 전부 기계공학과 소속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럼 왜 제가 이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연구하게 됐는가라는 얘기는 제가 이따가 끝나고 나서 Q&A 시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혹시 질문이 나오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시 전공 얘기로 돌아가서요. 자, 여러분들, 자율주행 자동차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우리 몇 가지 배경부터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뭡니까? 로봇이죠. 여러분들, 우리 요즘 핫 키워드 중에 하나가 로봇 아닌가요? 그죠? 잘 아는 우리 그 사족 보행 로봇. 우리 그 국내 업체가 인수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그 로봇 회사가 굉장히 사실은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기술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로봇이 굉장히 뜨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AI만큼이나. 그죠? 특히나 AI와 로봇이 결합되면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로보틱스. 이런 분야들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전기공학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로 많은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 대학원생들이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근데 로봇이 꼭 사족 보행 로봇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모바일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바퀴가 달려갖고 굴러가는 로봇들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모바일 로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바일 로봇은 아주 분야가 넓죠. 자기가 이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감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찰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이 로봇들이 활용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뭐 굉장히 분야가 넓어지는 일단 이동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큰 힘입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내가 주어진 일만 하는 로봇도 있지만 내가 움직여 가면서 어떤 내가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로봇도 이동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름하여 모바일 로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휴머노이드도 있죠. 그죠? 휴머노이드가 또 한 가지 큰 이슈 아닙니까? 요즘 그죠? 인간처럼 이족 보행을 하면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반응하고 사람처럼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로봇. 이게 뭐 우리가 로봇 분야에서 얘기하는 정말 뭐 최첨단 총화죠. 그죠? 로봇의 어떤 로봇 기술의 총화인데 이 휴머노이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전 세계 업체들이 지금 힘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한두 개 업체가 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뭐 외국의 업체들, 특히 뭐 미국이나 유럽 있는 업체들이 뭐 요즘 중국도 사실은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참 이게 무서운 사실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뭐 사족 보행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이 하드웨어들은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로 중국이 이 추격하거나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좀 아주 섬뜩한 얘기긴 한데 아무튼 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굉장히 중요한 로봇의 한 분야이죠. 자,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이 로봇들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사촌지간입니다. 네, 사촌지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많은 기술들이 로보틱스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거의 흡사하고요.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작된 그 로봇은 그 기술은 로보틱스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아까 뭐 설명드렸던 모바일 로봇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기술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뭐 한 20년간 자율주행 자동차를 했지만 사실은 핵심 기술 분야들은 다 로보틱스에서 가져온 기술들이에요. 특히 모바일 로봇들. 그래서 이게 사촌지간이고요. 뭐 그림만 봐도 여러분들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냥 바퀴 달린 로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최첨단의 그런 뭐 로보틱스 관련되는 그런 자동차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동차의 출발을 거슬러 올라가면 1886년도에 우리 뭐 브랜드만 되면 여러분들 잘 아는 벤츠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그죠? 이 벤츠라는 브랜드를 만든 칼 벤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칼 벤츠가 1886년도에 이 가솔린 엔진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고 특허를 내고요. 그다음에 그 기술을 갖고서 자기 마차에다가 장착을 해서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동차가 독일의 그 벤츠 뮤지엄에 가면 이렇게 쫙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이 독일에 갈 기회가 있으면 이 자동차 박물관을 한번 가보면 참 흥미로운 그런 자동차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가 사실은 자동차 기술의 변화만 촉발시킨 게 아니라 많은 사회적인 변화, 또 문화적인 변화, 우리 인류 역사상 큰 영향력을 미쳤다.
라고 얘기라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사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명의 이기입니다. 뭐 사회 경제적인 구조의 변화, 뭐 이게 뭐 도시라는 거 사실은 만들어내게 된 큰 결정적인 계기가 이 이동수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었나요? 우리 수만 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다 수렵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죠? 이 쫓아다니면서 동물 잡고 이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경작이라는 걸 하게 되고 이 경작을 하게 되면서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생기고 점점 우리가 아는 이런 이 모여서 사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그 간에 도시 간에 이동 수단들이 필요하게 됐고 그 이동 수단들이 결국은 마차였고 말이었고 지금은 자동차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의 어떤 흐름이나 발전을 놓고 봤을 때 이 이동 수단이라는 것은 사회 발전과 인류의 발전에서 정말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고 지금 이제 우리는 그걸 자동차라는 이름으로 어떤 하나의 큰 혜택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져올 그 큰 변화는 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얻어 타고 다니죠. 그죠? 얻어 타고 다니면서 뭐 차면 타면 잘 거 아닌가요? 그죠? 아니면 딴 짓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운전하는 어른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누군가 대신 좀 운전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운전하는 차 안에서 내가 다른 일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책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회의를 할 수도 있고, 많은 이런 자동차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좀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꿈을 갖고 살고 있는데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져온 사회적인 변화는 우리가 이동하는 공간에서의 어떤 그런 자유로움보다 훨씬 더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통계를 만들기 좋아하는 그런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런 숫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하는 저 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 꿈이 뭔지 아세요? 꿈이 뭘까요? 내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정말 잘 개발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꿈 혹은 사회적인 어떤 그런 희망 이런 게 뭘까요, 도대체? 저한테는요, 이런 자그마한 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 혹시 아세요? 대략적으로 3,000명에서 4,000명 사이입니다. 3,500명 정도가 1년에 사망을 해요. 교통사고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숫자가 3,000명이 넘는데 부상하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경제적인 어떤 그런 손실을 입는 사람의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거 아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1년에. 네. 그러면 이제 그 숫자가 딱 눈앞에 왔을 때 저같이 공학하는 사람은 이거 교통사고 이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꿈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한 꿈을 만들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학기술을 개발하게 됐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공학기술이라는 게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혜택을 사람들에게 주고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인데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러한 꿈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통사고 사망자의 이 90%가 사실은 인간의 실수 때문에 발생한다는 그런 통계적인 사실이 또 하나의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된 거예요. 아까 3,0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고 100만 명이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많은 교통사고의 사망자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95% 이상이 인간의 실수더라는 거죠. 그럼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기술이 잘 발전될 수 있으면 이 인간의 실수를 우리가 커버해서 교통사고를 거의 제로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꿈을 갖고서 우리 같은 공학자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뭐 평균 운전시간 50분 동안 절감된다. 교통정체가 30% 절감된다. 또 자율주행 자동차가 마구 공유 차량으로 이용이 되면 우리가 차량을 여기 세워둘 필요가 없잖아요. 뭐 여기 스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차를 타고 다니시는 그 시간이 24시간 중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도 안 됩니다. 24시간 중에 10%의 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차를 몰고 다니고요. 나머지 90%의 시간은 차를 세워두고 있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차들을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장착해서 너도 보내고 너도 쓰고 나도 쓰고 하는 어떤 공유의 개념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자동차 대수도 줄어들 것이고 공해도 줄어들 것이고 자동차를 세워두는 주차장 면적도 줄을 것이고 그죠? 뭐 많은 우리가 사회적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어떤 그런 통계를 내기 좋아하는 사회학자들이 만들어낸 미래 사회의 어떤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럼 우리 다 기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기술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뭐 조금만 기술 얘기를 하겠어요. 자,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 뭐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람이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우리 자동차를 운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먼저 뭘 하죠? 오감을 갖고서 주변 상황들을 인식을 하고 그 인식된 정보를 갖고서 물체들이 어디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또 그 전에 내가 위치가 어딘지를 찾을 것이고 그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떤 경로로 목적지까지 갈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원리로 자율 운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율주행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처럼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도 여러 종류의 센서라는 걸 통해서 주변 환경들을 인식을 하고 물체를 인식을 하고 내 위치를 인식을 하고 또 인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를 내가 만들어내고 뭐 이런 일들을 총체적으로 다 수행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럼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 일련의 어떤 그런 시퀀스들이 제가 이렇게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몇 개로 크게 썼지만 이 몇 개로 그린 이 블록 다이어그램 하나하나가 컴퓨터 코드로 따지면 수백만 라인의 수십만 라인의 코드들입니다. 하나하나가.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센싱된 결과로부터 내 위치를 찾고 그다음에 물체를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경로를 만들어내고 이 플래닝 같은 게 경로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이 과정까지만 해도 사실은 수백만 라인의 컴퓨터 코드가 돌고요. 이 컴퓨터 코드가 또 그냥 돌아서는 안 돼요. 그냥 돌아서는 안 돼요. 사람은 얼마나 빨리 인식을 합니까? 뭐 1초에 몇 번씩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최소 1초에 10번 정도의 인식 결과를 내놔야 됩니다. 초당 10번. 그러니까 헤르츠로 따지면 한 10헤르츠 정도. 그죠? 100ms마다 한 번의 어떤 그런 연산 결과들을 내놔야 되는데 저 수백만 라인의 코드를 1초에 10헤르츠 정도의 속도로 연산을 해서 결과를 내서 자동차를 제어를 하려 그러면 자동차에 실려 있는 컴퓨터가 엄청 바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컴퓨터도 일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요. 특수 용도의 컴퓨터,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GPU 같은 연산 능력이 우월한 그런 특수한 컴퓨터들을 사용을 해서 이런 수많은 연산들을 실시간으로 수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도 많이 먹고 배터리도 많이 먹고 연산량도 엄청나게 많고 뭐 열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비싼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 요거는 레벨에 관련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짧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간의 오감이 작동하는 원리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작동하는 원리가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좀 이렇게 비례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크게 이해하는 데 틀림이 없을 걸로 믿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언론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 수준, 등급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수준 이런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아직 운전을 안 하니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 능력별로 따져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나눠집니다. 네. 5단계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라 그래서 뭐 아무런 곳에 가더라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완전 자율주행의 능력이 5단계의 능력이고요. 이제 5단계의 능력을 조금 제한해서 특정 지역에만 자율주행 되도록 하는 거는 이제 4단계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4단계 자율주행과 5단계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운전자가 없어요. 이제 3단계부터는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능력인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몰고 다니시는 차 혹은 뭐 이게 밖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차들이 장착하고 있는 수준이
2단계 자율주행입니다. 2단계 자율주행은 운전자 보조라고 그래서 왜 차선도 따라가고 앞차와 거리도 조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뭐 긴급 이게 뭐 정지도 하고 이런 것들. 그죠? 이런 식의 운전자의 운전을 보조해주는, 도와주는 정도의 수준이 2단계 자율주행이고요. 3단계 자율주행은 2단계 자율주행에 조금 더 발전된 그런 개념.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2단계와 3단계 자율주행은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수준이다.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 자율주행은 완전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크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율주행의 여러 단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자동차 기술에서 중요한 게 인간처럼 주변을 인식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인식에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센서. 센서는 종류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뭐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뭐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의 어떤 그런 센서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뭐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센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메라 센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쓰는 그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는 그 카메라 센서, 그 이미지, CMOS 이미지 센서를 기본으로 하는 카메라 센서가 자동차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게는 뭐 한두 개, 많게는 10개 이상의 카메라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어떤 자동차를 타더라도요, 한두 개 이상의 카메라를 장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현재 없습니다. 뭐 심지어 블랙박스를 사용하는 카메라 자동차가 뭐 있는 걸 보면 적어도 한두 개 이상은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주 범용적인 카메라고 저기 기술이고. 자, 그러면 카메라가 자동차에 달려 있음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그 영상만 뭐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는 영상을 처리해서 뭔가 의미를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의미를 찾아내는 기술이 바로 이제 컴퓨터 비전 기술이죠. 그죠? 컴퓨터 비전 기술이에요. 이 컴퓨터 비전 기술은, 말한 것처럼 이미지상에서 어떤 물체가 있는지, 이 물체의 종류가 뭔지,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정보들을 뽑아내는 기술인데, 이 컴퓨터 비전 기술도 전통적으로 매우 오래된 학문적인 영역입니다. 이게 이제 머신 비전이라고 그래서. 근데 이 카메라의 그 결정적인 단점은 이게 입체 정보를 뽑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입체 정보. 그죠? 여러분들 잘 알죠? 그죠? 그래서 평면 정보밖에 뽑지를 못합니다. 근데 물체를 우리가, 정보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그러면 그 물체의 거리까지의 거리도 알아야 되고, 물체의 형태나 윤곽도 알았으면 좋겠고, 하여튼 뭐 종류도 알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데, 컴퓨터, 카메라 기술만으로서는 한 개, 이제 두 개 있으면 좀 얘기가 달라요. 한 개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정보를 다 뽑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온 다른 보조적인 수단들이 바로 이제 뭐 라이다라고 얘기하는 레이저 스캐너라는 조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확대해서 크게 그려서 그런지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기도 하고요. 뭐 대형 이렇게 조금 엄청나게 크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라이다라고 얘기하는 레이저 스캐너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물체를 스캐닝을 합니다.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을 해서 물체를 쭉 이렇게 스캐닝을 해서 이제 물체의 XYZ 좌표를 얻어내고요. 이 XYZ 좌표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3차원적으로 재조합을 하면 물체의 형상과 종류를 조금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라이다라는 센서는 카메라가 하지 못하는 거리 정보, 입체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 말고도 뭐 아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레이더, 우리 항공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레이더 있죠, 그죠? 레이더도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뭐 초음파도 쓰여지고 있고, 뭐 그 말고도 뭐 GPS 같은 뭐 이런 센서도 센서 종류로 하나로 널리 쓰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센서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정보들이 수집되잖아요. 뭐 컴퓨터, 라이다, 레이더, 뭐 GPS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요, 실시간에. 뭐 정말 수백 메가바이트 혹은 뭐 수천 메가바이트의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초당 1초에 들어옵니다. 컴퓨터로. 그럼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의미 있는 결과들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물체를 어떤 그런 분할을 해서 영역을 분할해서 이 영역이 땅이다, 벽이다,
뭐 이게 뭐 하여튼 뭐 하늘이다, 뭐 하여튼 가로수들이다 이런 식으로 영역을 구분하는 그런 일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영역 속에 담겨 있는 물체들의 종류, 특성 이런 것도 다 파악해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하게 됩니다. 뭐 굉장히 사실은 챌린지한 그런 일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역을 구분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어요. 보시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건 땅이고요. 그다음에 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벽이고 뭐 이런 식의 영역 구분부터 합니다. 그 영역 내에 어떤 물체가 들어있고 물체의 종류가 무엇인가라는 걸 찾는 거는 또 다른 얘기들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영역도 찾고 물체 종류도 찾고 이제 했으면 내가 이제 꽤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나는 자동차를 운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자동차는 스스로 알아서 가야 되니까 스스로 알아서 간다는 얘기는 길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수많은 물체 어떤 정보들 사이에서 내가 요리조리 결국은 길을 만들어 가면서 목적지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거지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 물체들이 다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면 내가 길을 찾기는 매우 쉬울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나도 움직이고 너도 움직이고 모든 물체들이 다 같이 움직인다는 거. 너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고자 하는 경로가 항상 성립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상대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경로를 찾는다는 이 문제조차도 매우 어려운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기공학 분야에서 이제 꽤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제어 분야가 있습니다. 컨트롤 분야가 있는데 이 컨트롤 분야에서 꽤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플래닝 이 분야에 관련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어려운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다이나믹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그런 컨트롤하는 어떤 디시전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플레이해 볼까요? 이게 제가 플레이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잠깐만요. 요거 한번 플레이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혹시 가능하세요? 네, 요거 보시면 요게 이제 제가 그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 이름이 스누버인데요. 스누버를 가지고 이제 여의도에서 자율주행을 하면서 물체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경로, 이렇게 파란색의 줄 보이죠? 그죠? 저 줄이 이제 내가 이동할 경로를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내 경로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주변 차량의 경로, 옆에 차량의 경로도 예측을 하죠. 그죠?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가 이동해갈 공간 혹은 경로를 찾아 나가는 어떤 그런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컴퓨터, 자율주행 자동차가 내부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물들이고요. 이제,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스누버라는 자동차가 이제 여의도에서 실제로 자율주행 했던 장면이에요. 이게 사운드가 있는데요. 사운드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사운드는 안 됩니까? 뭐,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뭐 화면만 봅시다. 보면 이렇게 실내에서 자율주행하는 이런 장면들, 이게 실내가 굉장히 미끄럽고요. 그다음에 실내가 또 공간이 되게 좁잖아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GPS라는 그런 위치 정보 신호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없이 자율주행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꽤 어려운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해보고, 저희가 이제 여의도 그 앞에 국회 쪽에 그 대로에서도 자율주행 해보고 해서 뭐 여러 그런 흥미로운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연구 결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뻘 되는 석박사 대학원생들이 이제 정말 자기 연구의 일부로서 차를 이렇게 자율주행차로 만들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제 차를 몰고 나가서 실제로 테스트도 해보고 논문도 쓰고 해외에 가서 발표도 하고 뭐 정말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했고요. 그 스누버는 뭐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그 서울대학교 SNU Automated Driver의 약자예요. 스누버는 서울대학교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름인데요.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이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이 스누버가 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는데 이제 연구가 끝났으니까 사라질 뻔했는데 이 올 가을부터 그 과천과학관에 연구 전시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리나 아니면 모습이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볼 거 없고 저한테 찾아오실 거 없고요. 이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과천과학관에 가시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한 길을 꾸준히 걸어왔을 때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하나의 행복이고요. 정말 영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 연구자들이 이제 꿈을 갖고서 한 길을 꾸준히 꿋꿋이 걸어가는 거죠.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살리라고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 진짜 많이 하셨네요. 그럼 이제 타고 나갈 수 있습니까? 차 타도 됩니까? 아니면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을 수 있겠어요.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인식 대상들이 많아요. 제가 연구를 해보면 특히 이제 여의도 같은 도심에서 자율주행 해보면요. 진짜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여러 생기는데요. 뭐 날씨는 둘째 치고라도 이렇게 자전거, 그 다음에 앰뷸런스 또 제일 밑에 있는 경찰관들 수신호 이런 것들이 참 인식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들이고요. 여러분, 물체가 카메라나 아니면 뭐 라이다나 이런 걸 갖고서 물체를 이렇게 인식하려고 그랬을 때 물체가 정확하게 모양이 다 잡힐 거라고 기대하시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체는 무슨 이유든지 간에 부정확한 그런 데이터로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 포인트 숫자가 화소 숫자가 매우 아주 희박하게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잘려져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학적인 호기심을 한번 발동해 보십시오. 이런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이 물체를 코끼리라는 물체로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사전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일 위쪽에 어클리드라 그래서 뭔가에서 가려져 있다.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원복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원래 모습을 복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리컨스트럭션이라는 어떤 컴퓨터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을 해서 다시 물체를 원상의 형태로 복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스파르스하게 저렇게 아주 희박하게 화소 숫자가 얻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채운다. 맞습니다. 채운다. 맞아요. 채운다는 게 이제 저희 쪽 전문 용어로는 업샘플링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업샘플링. 그죠? 다운샘플링은 화소수를 줄이는 것이고요. 업샘플링은 화소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을 채워 나가면 됩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슬라이스 테스트는 경우는 뭐 당연히 중간 다시 마찬가지로 복원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정보들이 다반사로 들어오니까 그죠? 이 불완전하게 들어오는 정보들을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진짜 바쁘다 그랬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1초에 10번씩 계산을 해서 자동차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제어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죠? 이런 불완전한 정보들을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챌린징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상황은 또 어떤가요? 제가 여의도에서 자율주행 해보니까 정말 중간에서 저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양쪽에 불법 주차한 사람들 많고요. 그다음에 택배 차량들, 택시 아무데나 그냥 차 세워놓고 정차해서 뭐 자기 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길이 막혀서 못 가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참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는 게 무슨 일을 하는 건가 하면 이게 불완전하게 들어오는 정보, 굉장히 복잡한 상황 정보들 틈새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좋은 경로를 어떻게 생성해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목표고 핵심 이슈, 관심사죠. 그죠? 이걸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건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서 진짜 복잡하고 어렵겠네요.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가끔 나요. 그죠? 그래서 뭐 요즘은 조금 덜 나는데
이제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T사가 툭하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일으켜갖고 뭐 사람도 많이 죽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그죠? 기술들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한번 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이제 기술은 이 정도까지 발전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지 않고,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아주 브로드하고 아까 제가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의 어떤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낮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해갖고 많이 안정화돼서 상용화까지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자율주행 기술, 여러분들이 중간에 뭐 밖에 나가면 볼 수 있는 많은 차들이 장착하고 있는 그런 2단계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 효용성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차로 이탈 경고 장치, 그다음에 뭐 비상 자동 제동 장치, 뭐 등등 이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식의 기술들은 자율주행 기술의 아주 부분적인 기술들이지만 그 유용성과 효용성이 입증이 돼서 지금 거의 의무 장착 비슷하게 우리 차에 다 장착이 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운전자 보조하는 기술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우리는 목표로 하니까 그 기술들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 것인가, 요 미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소 교수님, 자율주행 자동차 언제쯤 탈 수 있을까요?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도 제가 언제쯤 차를 살 수 있을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하도 많은 분들이 물어봐서 제가 이렇게 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표를 잘 보면 제가 이게 2020년쯤에 그림이거든요. 표거든요. 제가 20년쯤에 어떻게 그렸어요? 한 5, 6년쯤 후가 되면 5년이나 6년쯤 되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돈 주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빨강색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휴먼 드라이빙 이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 주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 당시에, 정말 겁도 없이 무모하게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스마트폰 기술이나 로봇 기술 이런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왜 그래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잖아요. 그죠? 한 명이라도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1년에 사람이 운전하는 차는 3,000명이 우리나라에서 죽어도 차가 결함이 있다고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는 한 명만 사망을 해도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컴퓨터가 온갖 비난을 다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너무 무시를 하고 스마트폰이 이렇게 빨리 개발되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소프트웨어도 열심히 하면 진짜 열심히 하면 지금부터 5년, 6년 후쯤 되면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수준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예측을 했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래서 상용화가 조금 지연됐어요. 그래서 한 5, 6년 지연돼서 지금 그 사이에 사실 일이 좀 많았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업체 여럿이 망하고요. 스타트업들, 벤처기업들 여럿이 망하고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실직도 하고 참 변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한 5, 6년 사이에. 그래서 꽤 많은 변고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업체 몇 곳은 정말 꿋꿋하게 10년 이상 버텨왔어요. 그래서 그 투입된 돈만 하더라도 제가 어렴 추산을 해보면 거의 10조 원에서 20조 원의 돈을 지난 10년에서 15년간 부어갖고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꾸준히 연구를 해왔어요. 그런 기업을 제외하고서는 많은 기업들, 우리나라에 있는 H기업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직접 개발을 다 포기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서 제가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5, 6년 정도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꿋꿋하게 정말 10년 넘게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개발해오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에 제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제가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랬거든요.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은 진짜 상용화 되려면 10년도 더 걸릴 거야. 자,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샌프란시스코를 딱 갔는데, 어휴, 이 눈앞에 이런 차들이 돌아다니더라고. 제가 오랜만에 샌프란시스코를 가서 제가 그 코로나 사태 전에는 뭐 제가 자주 갔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는 제가 오래간만에 샌프란시스코를 갔어요. 그랬더니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이렇게 생긴 자동차가 수백 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저는 쉽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기술들이 미국에서 구현이 돼서 샌프란시스코 그 복잡한 도심 한복판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운전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운전석이 텅 비어 있는 차들이 샌프란시스코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이게 앱을 깔아야 됩니다. 앱을 깔아갖고 앱을 구동시키면 차를 택시처럼 불러서 탈 수 있습니다. 타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저 밑에 있는 저 사진들은 제가 다 직접 찍은 사진들이에요. 제가 옆자리에 앉아갖고 이 사진을 찍었어요. 진짜 운전자의 사람이 없었어. 그리고 제가 요거 플레이 되나요? 요 플레이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옆에 앉아갖고 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정말로 샌프란시스코, 서울처럼 복잡한 그 다운타운 도심을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차 제가 탔어요. 탔어. 그렇죠? 보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타보고 나서 정말 제가 놀랐죠. 놀란 거는 이게 기술 개발에 대해서 놀랐다기보다도 제가 너무나 기술 개발의 이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간과했구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 내가. 이게 사실은 과학자의 어떤 이공계, 특히 그 공학자나 과학자들의 어떤 그런, 일종의 이제 단점일 수도 있는데,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못할 수 있겠다라는 일종의 약간의 편견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그랬거든. 이게 제가 자율주행 기술을 20년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선두 그룹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인데,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 이런 기술들은 참 개발하기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했던 기술들이 있어요. 그죠? 그 기술들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기술들 중에 대표적인 기술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상대편하고 교감을 해야 되거든요. 너 무슨 생각 갖고 있어? 내가 무슨 생각 갖고 있거든? 우리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에게 좀 조율해가면서 좀 조정해보자 라는 일종의 순간적인 교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장 선생님 맞죠? 그죠? 교감을 하면서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나는 이 교감이라는 거는 이게 인간의 고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특히 인공지능으로는 구현이 나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몰랐던, 제가 보지 않았던 그 5년 사이에 이 기술들이 거의 완벽하게 구현이 됐더라고요. 정말 제가 놀랐어요. 이거 케이스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떤 케이스였냐면요. 제가 직접 탄 차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시나리오예요. 자, 뭘까요? 보십시오. 저 밑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저 차가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양방향으로 교행을 하는 그런 도로에서요. 앞차에 이제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앞차 파란 차가 신호등에 걸려서 제가 탔던 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요 차도 멈춰 섰어요. 그런데 반대편 차선에 요렇게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마침 노란색 차가 이렇게 뒤로 요렇게 후진해서 차를 빼려고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요런 상황이 딱 되니까 제가 타고 있었던 요 흰 차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요 모습을 딱 보고 자기가 알아서 요렇게 양보를 하더라고요. 뒤에 후진을 해서 양보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릎을 딱 쳤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하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기술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꽤 시간이 걸릴 걸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5년 만에 구현했더라고. 아무튼, 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예상했었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도요. 이제는 우리가, 몇 년 내에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전에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상용화는 다른 부분에서 더 먼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공작기계, 뭐 아니면 사람이 그런 물건을 실어 나르는 그런 운반기계 이런 부분에서는 뭐 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널리 보급되어 채택이 되고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광산에 사용되는 그 중장비들인데 여기도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요. 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의 현황인데요. 제가 시간이 한 3, 4분 정도 더 가능하죠? 안 됩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어떤 길을 제가 걸어왔길래 전기정보공학과 교수로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게 됐는가? 그 얘기를 조금 제가 들려드리고 싶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배경 스토리를 좀 들려드릴게요. 예, 3분만. 예. 자, 제 히스토리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20년간 이런 자동차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다 제가 개조했거나 자율주행 자동차로 만든 차들의 목록입니다. 네. 이게 많은 자동차들을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로 뜯어 고친 거예요. 제가 뭐 자동차를 생산할 수는 없으니까 기존의 차들을 자율차로 다 뜯어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매년 뭐 한 차씩 혹은 2년에 한 차씩 이렇게 뜯어 고쳤고요.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가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 대회에 나갔던 겁니다. 이거 동영상 한번 플레이 해주세요. 이게 사실 이게 사운드가 나오면 참 좋은데요. 뭐 일단 사운드가 안 나와서 그 나중에 혹시 유튜브 영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이게 2010 뭐 몇 년도인데 복합 장애물 구간이라는 그 코스를 가진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서울대학교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갖고서 이제 저희가 대회를 출전을 해서 요 복합 장애물 미션 구간을 제가 유일하게 성공한 대학교가 됐고요. 이제 이 대회를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아갖고 수상을 하는 바람에 상금이 좀 생겼어요. 상금이 5천만 원이 생겼어. 그래서 5천만 원 상금을 받는 바람에 그때부터 제가 정말 독한 마음 먹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끝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여러 가지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개발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과천공학관에 연구 전시될 스누버에까지 제가 이르게 됐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제 제자들이 저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한 제자들이 이제 미국, 한국에 이제 가서 이런 배달 차량도 만들고 이건 이제 신세계라는 그 유통회사하고 만들었던 이제 배달 차량인데요. 이것도 자율주행 자동차로 만들었었고 여러분들 인천공항에 가면요. 그 노약자들을 태워주는 그런 카트가 돌아다녀요. 나중에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 카트도 저희 제자들 뭐 저랑 같이 만들었던 차예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천공항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뭐 그다음에 그 공항 내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이런 차량들 뭐까지도 이게 다 자율주행 자동차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만든 차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제가 그 국방 쪽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요. 국방 분야의 기술 적용까지도 재밌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산길을 울퉁불퉁 길을 찾아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뭐 하여튼 긴 시간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개발해온 자율차 기술과 또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대한 현황을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분야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 도움됐을 것을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이 강연을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더 많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잠시 정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네, 교수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우리 자율주행차의 기술에 대해서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질의응답 순서는 사전 등록 질문, 그리고 온라인 질문, 현장 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사전 등록 통해서 교수님께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을 이제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첨단 모빌리티 사용에 대한 현재의 법적 규제는 충분한가요? 이와 관련된 법적인 과제가 무엇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첨단 모빌리티 분야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분야 위주로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해서는 아직 우리나라의 법제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제화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그 책임 소재의 문제를 규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의 원인이 그 개발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뭐 그 차를 운영하는 운영사의 책임인지 아니면 뭐 또 다른 3자의 책임인지 이런 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안전장치나 제도 같은 것도 아직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자율주행 관련되는 그런 보험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도 차량 개발자나 차량 소유자가 보험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그런 제도들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 기술에만 우리가 의존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는 그 모든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반드시 안전 운전자가 동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대 앞에 이렇게 보면 뭐 운전대를 직접 만지지는 않지만 조작하지는 않지만 안전 운전자가 항상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만약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사고 혹은 뭐 돌발적인 그런 상황에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법적인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법적 규제를 위해서 안전적인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인 항공기나 자동차에 대한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는 보안 기술에 관련되는 얘기예요. 근데 보안 기술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자율주행 자동차만이 사실은 대상은 아니고요. 우리가 많은 그런 공학적인 뭐 문명의 이기들, 뭐 스마트폰 포함해서 많은 어떤 전자기기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해킹의 위험에서 항상 이게 그 대상이 되는 이유가 이게 공격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운전자의 의도나 아니면 그 조작하는 탑승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공격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건데, 앞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에 관련되는 보안 기술의 문제입니다. 근데 보안 기술은 지금도 사실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공격하는 창이 나오면 항상 그거를 방어하는 방어 기술이 또 나오고 또 새로운 공격 기술이 나오면 또 방어 기술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창과 방패의 끊임없는 끝이 나지 않는 이런 싸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도 계속해서 이런 정말로 마음만 먹는다면 이런 공격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인공지능 기술을 좀 연구를 하면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맹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격의 어떤 방법들, 도구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방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에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사실은 아주 치명적인 공격의 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했던 것처럼 창과 방패의 싸움은 계속 진행이 되되 우리는 방패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완벽한 대책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영역입니다. 예. 해킹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보안 기술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이 좀 더 보완이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능형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이며 자율주행 자동차와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그 지능형 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조금 그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능형 자동차의 한 서브셋이죠. 그죠? 부분집합이라고 이제 크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용어들이 좀 다양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스마트 자동차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지능형 자동차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용어가 참 다양하게 사용되기는 한데,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가는 자동차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자율주행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의 기능을 포함해서 다른 많은 어떤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신 기능이 들어있다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기능이 들어있다거나 아니면 TV를 시청하거나 영화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거나 많은 그런 다른 기능들이 부가적으로 들어갈 때 그걸 우리가 스마트 자동차 혹은 지능형 자동차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영역의 구분이 꼭 서브셋 이런 관점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 하여튼 좀 겹치는 영역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 서브셋과 슈퍼셋의 개념으로 그렇게 좀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지능형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차이가 선셋과 서브셋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교수님께서 자율주행차 관련한 대부이시다 보니 자율주행차 관련한 질문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도 자율주행 관련한 질문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완전히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예를 하나 들어서 이미 설명을 했는데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얘기했듯이 이제 인간처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지능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게 이제 상대편과의 교감, 또 다른 운전자의 운전의 흐름 혹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좀 뭔가 좀 합리적인 운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이상적인 운전 형태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합리적인 운전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얘기예요. 합리적인 운전이라는 게. 뭐가 합리적이냐. 결국은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상식적인 선에서 운전하는 게 합리적인 건데, 이게 합리적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또 순간순간마다 다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도로교통법이나 아니면 다른 규정을 어길 경우에도 합리적인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앞에 이렇게 차가 정차되어 있을 때 내가 중앙 차선을 넘어서 추월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록 중앙 분리선을 넘지만 그건 합리적인 운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전을 하는 게 가장 잘 하는 것이냐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서 구현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거는 아직까지 풀지 못하는 정말 큰 딜레마입니다. 저도 어떤 게 합리적인 운전인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얘기했던 것처럼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운전, 가급적 최대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서 하는 운전, 이런 운전의 패턴들을 자율주행 자동차에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연구를 해나갈 것 같습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살짝 곁다리 질문이긴 한데 아까 그 강연 내용 중에서 20년도에 그 2040년도에는 상용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네. 현재 버전으로 봤을 때 언제 정도 상용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일정 있으실까요? 예. 아까 내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내가 직접 타봤다는 뭐 회사 이름을 좀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웨이모라는 회사입니다. 그 웨이모라는 회사는 구글이 만든 회사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구글이 만든 이제 자회사인데요. 이제 뭐 그 회사에서 지금 개발해 놓은 기술만 놓고 봤을 때는 금방 상용화가 될 것 뭐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게 이제 자동차라는 거는 이게 10대, 20대, 100대, 200대 요렇게 생산해 갖고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1년에 몇 대나 만든다고 보세요?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 연 생산 능력이 거의 700만 대 정도 급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생산 대수가 700만 대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700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만들어서 세상에다가 뿌렸을 때 이 자동차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소에서 사용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죠? 자율주행 자동차 소프트웨어 기술이 딱 지금 그 상황입니다. 샌프란시스코라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잘 작동될지 모르겠지만 얘가 어디에 갔을 때 그 도심 상황이나 도로 상황에 맞게 얘가 정말로 얘가 사람처럼 척척 운전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아직 요원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한두 대를 갖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몇백만 대를 놓고 봤을 때 이게 가능해야 그게 우리가 상용화되고 양산화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점은 저는 지금부터 최소 10년, 15년 이상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다섯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핫한 이슈죠, 요새. AI와 머신러닝이 첨단 모빌리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아까 제가 기본 원리를 설명을 할 때 이제 가장 기술의 출발은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센서를 통해서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인식 기술은 이 AI 기술이 등장하면서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뭐 고양이를 식별하고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고 뭐 하는 것 정도의 기술은 이미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도 인식에 관련되는 분야, 카메라 비전에 관련되는 분야는 이미 100% AI 기술로 다 대체가 됐다고 얘기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 전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딥러닝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술로 거의 다 대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식의 결과를 이용을 해서 제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경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로, 그죠? 경로 생성하는 기술을 우리가 플래닝이라고 그러는데 이 플래닝이라는 분야는 일부만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 플래닝이라는 것은 매우 예술적인 그런 분야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조금 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식 분야처럼 좋은 결과, 만족할 만한 결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뭐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지만 뭐 강화학습이라든지 뭐 이러한 신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의 기술들을 자꾸 접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상용화 수준까지는 완전히 못 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분야를 연구를 할 학생들이 있으면 뭐 그쪽 분야는 아직까지 미지의 분야이고 아직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분야라서 뭐 꽤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보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인식 분야는 거의 인공지능 분야 혹은 머신러닝 분야로 거의 다 커버가 되고 있고 나머지 분야 특히 이제 경로를 설정하는 플래닝 분야 같은 분야들은 아직까지 자율주행 분야가 인공지능이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못 내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AI 관련한 분야에 좀 더 관심 많은 분들은 플레이닝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다음으로는 온라인 질문 사항을 좀 받아본 것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잠시 옆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질문 중에 또 보시고 하나를 선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인가 어떻게? 다 질문이에요. 예. 재밌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되던 차를 갖고 이제 일본은 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잘 안 되고요. 그 일본에 가면 뭐 일단 왼쪽 오른쪽 운전대가 다르잖아요. 뭐 그날의 교통 법규나 교통 체계에 또 맞도록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당장 차만 가지고 간다 그래서 자율주행 잘 안 됩니다. 예. 다양한 기술들이 다 또 그렇습니다. 따라가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도로 여건에 맞게끔 이게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이거 볼까요? 무슨 얘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라이다 센서나 많은 카메라를 다는 것은 주변의 물체의 확인, 즉 주어진 환경을 인식하여 자동차가 운행하는 기술을 발전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환경을 그러니까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 발전된 기술이 있을까요? 라는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개발하는 그 개발 방향, 흐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동차를 똑똑하게 만드는 하나의 연구 흐름이 있고요. 개발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자동차는 조금 덜 개발해도, 덜 똑똑해도 도로가 똑똑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하여 이제 그 분야를 스마트 하이웨이, 스마트 로드 뭐 이런 걸 개발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둘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둘 다 틀린 건 아닌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지금 가고 있나 하면 도로를 똑똑하게 만드는 거는 너무 돈이 많이 든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그다음에 그 많은 돈을 다 정부의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 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네. 그래서 도로를 똑똑하게 만드는 일은 그냥 부분적으로 천천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준이고요. 대신에 이제 뭐 돈이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앞장서거나 IT 회사들이 리딩해서 차를 똑똑하게 만드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 개발은 그보다 도로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온라인에서 온 이제 질문을 한 가지 좀 더 받아보려고 하는데 한번 봐주시죠. 네,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로 차의 소유 개념이 사라질 것 같은 전망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요즘 그 공유 차량이 많이 등장되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은 차를 별로 안 산대요. 예. 차를 별로 안 산대요. 실제로. 그게 차를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예전처럼 그냥 소유를 하지 않더라도 뭐 일단 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유를 통해서 뭐 잠시 빌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장기로 빌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하여튼 공유나 빌려 탈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이제는 차를 굳이 소유해야 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차들이 주변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또 뭐 옆집에 있는 차 혹은 뭐 내가 모르는 사람의 차가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있어서 만약에 그 차가 공유 차량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 굳이 주차장에 세워두는 대신에 내가 원할 때마다 불러서 차를 탈 수 있게 되는 개념이죠. 우리 한국에는 없지만 공유 차량의 개념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만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훨씬 더 증대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말 개발이 제대로 되고 이제 상용화 수준까지 가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공유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면 정말로 앞으로는 자동차를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아무 차량이나 지금 택시를 부르듯이 자율주행 자동차 불러서 타고 다닐 수가 있고 앞으로는 도심뿐만 아니라 그 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도 있고요. 서울에서 대구까지도 갈 수 있고 언제든 어디까지든 갈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차를 소유해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요. 저도 지금 차 없이 10년을 살고 있는데 불편함이 크게 없거든요.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잘 돼 있는 보편화된 대중교통 체계에다가 자율주행 기능까지 더 얹어지게 되면 이거는 정말 불편함이 거의 없어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차를 소유할 사람이 점점 적어질 것 같다라는 게 저는 제 생각입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미래를 곧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통한 질문 여기까지 받고요. 이제는 현장에 있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한 학생은 손을 들고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을 하여 주세요. 저기 끝쪽에 학생. 저희 도우미께서 마이크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좋은 강의 드려서 정말 감사하고 자율주행차가 자동차를 이동하는 생활 공간으로 바꾼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를 타면서 가끔씩 든 생각이 멀미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도 있나요? 제가 질문을 다 이해를 못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줄래요? 질문을? 그러니까 자동차를 완전한 일종의 생활 공간으로 바꾸려면은 좀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멀미 해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혹시 이러한 부분도 해결되고 있나요? 멀미 해결 같은 문제는 아직 제가 연구 주제로 다뤄본 적은 없는데 자동차 회사들은 그런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차에서 이제 잠을 자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영화를 보거나 음악 감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그 소음을 차단한다거나 아니면 진동을 저감한다거나 멀미를 줄여 나간다거나 이런 식의 굉장히 그런 컴포트니스를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기초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 질문 여기 앞쪽에 학생에게. 이제 IT 산업이 커지면서 많은 산업 중에 대다수를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이 차지했고, 그리고 그런 산업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특히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제 큰 산업으로 발전할 것 같은데, 그런 산업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고요. 참 답변을 내가 안타까운 답을 줄 수밖에 없는 이 아쉬움을 미리 좀 얘기를 하고 내가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한 학생 말처럼 사실은 빅테크 그룹들이 외국의 빅테크 그룹들이 이제 이 IT 기술을 선도해 나가고 있고 또 기술의 어떤 그런 독점화가 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점점 설탕이 없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설 땅이 별로 없지만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하드웨어 제조 관점에서는 여전히 기여할 바가 좀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 뭐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거의 이 GPU라는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만 이 자동차에는 그 GPU라든지 그런 뭐 특정 한두 개의 CPU만 갖고서 자동차가 작동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주변에 많은 그런 반도체 IC 디바이스들이 사용이 되는데, 근데 아주 다행스러운 일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제조 능력이라든지 설계 능력, 생산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나마 소프트웨어는 좀 밀린다 손 치더라도 이제 반도체나 제조업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뭐 좀 빅테크 그룹의 어떤 그런 어떤 파워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능력이 잘 이렇게 좀 동반자 역할, 어떤 보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손 들어준 학생들 한 가지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 주셨는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전기전모공학과 교수님이신데 어떻게 자동차를 연구하고 계셨는지 요 질문 한번 예.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얘기를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다라고 이제 미리 내가 운을 뗐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서 끝낼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서 이제 그 자동차를 하게 된 계기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미국에서 그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더니 그때 제가 미국에서 연구했던 그 분야, 그 주제가 정말 운이 없게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하는 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뭐 기업들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연구 주제로서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공학적인 주제라서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갖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잘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연히 제가 발견을 한 게 그 당시에 자동차였어요. 자동차. 이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제가 전공을 했었는데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전혀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정말 미지의 영역이 자동차였어요. 그 당시에 한 25년 전쯤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자동차 안에도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CPU들이 들어갑니다. CPU들. 그런 굉장히 아주 낮은 사양의 CPU로부터 아주 고사양의 CPU까지 다양한 CPU들이 자동차 안에 사용이 되는데요. 그걸 이제 뭐 우리 용어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근데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사양이 8비트에서부터 32비트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런 소자들이 자동차 안에 사용이 되는데 그 소자들이 다 각기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걔들끼리 통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불풀었던 바람 중에 하나가 얘들을 이 많은 CPU들을 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어서 조금 더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슈가 자동차 분야에서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야는 제가 굉장히 잘하는 분야거든요. 이제 자동차 분야는 아니었지만 일반적인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서 이 네트워킹을 하고 그다음에 서로 연결을 시켜서 이 서로 간에 통신을 하게끔 만드는 거 이건 제가 굉장히 잘하는 영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영역을 자동차 분야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조금 결과를 좀 내기 시작했고, 연구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가 자동차 분야에 좀 발을 들이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의도하지 않게. 예. 그런데 제가 자동차 분야를, 이제 그 이후부터, 제가 흥미를 갖고서 몇 년을 좀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건 조금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차 분야에서 제가 좀 지내보니까 이게 기계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자동차 분야의 리더라고 생각하고 전기전자 하는 사람들은 끼워주질 않는 거예요. 아, 이거 뭐지? 내가 그래서, 아니, 그래도 적어도 전기전자 앞으로 자동차가 다 전자화 돼가고, 이 소프트웨어 돼가고, 이게 이 탈기계 공학으로 갈 게 분명한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아,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계속 하면서 내가 그러면 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서바이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는 고민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은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하더라도 늘 그 분야의 소위 터줏대감이라든지 기존 기술을 갖고서 소위 왕의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세계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능, 지식을 갖고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극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것인가의 문제는 똑같이 여러분들한테도 적용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문제가 바로 닥쳐왔던 거예요. 기계공학하는 사람들이 만연해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 정말 마이너리티인 전기전자를 한 사람이, 전자과 교수가 들어가서 내가 서바이브를 해야 되니까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택한 게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 용어로는 스마트 자동차라는 분야였어요. 그게 소프트웨어를 주로 개발하는 분야였는데, 그래서 스마트 자동차를 개발하게 되고 또 스마트 자동차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분명하게 나처럼 운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율주행 차를 찾게 되겠죠. 그럼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있는 자동차를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논리 흐름이 이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쯤에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저희 연구실에서 저희 석박사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개발을 시작을 했고, 그게 정말 꾸준히 15년간 제가 딴 생각 안 하고, 제가 다른 연구들은 거의 안 했어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만 제가 15년 이상 한 우물만 제가 파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지금은 조금 잘 나와서 정말 다행스럽긴 한데요. 아무튼 그러한 조금 우직함, 또 꾸준함, 또 어떤 그런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해안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하고 다행스럽게도 자율주행 분야를 제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로 딱 이렇게 자리매김을 시키게 됐고, 이제 그걸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담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제가 자율주행을 하게 된 정말 흥미로운 동기는 그 기계공학과 사람들이 만연해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한 일종의 투쟁의 과정이었다? 고민의 과정이었다? 이런 시작 때문에 하게 됐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결과가 좀 잘 나오고 제가 좀 좋은 성과들을 내게 돼서 좀 정말 행복하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요즘은 전기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전기를 가지고 자동차와 연결했다는, 어떻게 보면 감히 말씀드리자면 융합을 정말 해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신 학생분들과 교수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교수님께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근데 오늘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서두에 교수님께서 말씀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시간, 노력, 자금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념, 그리고 끈기,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함께 나눴던 이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영감을 주고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혹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의 분야가 대략적으로 이제 이공계 뭐 어떤 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이공계 분야로 거의 결정이 되겠죠. 뭐 예외적인 학생들 몇 명을 제외하고서는. 그래서 대충 분야가 이제 정해져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분야를 쭉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곳곳에서 난관마다 부닥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뭐 관계 때문에 고민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잘 안 풀린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다거나 하여튼 그런 수많은 고민들을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이 하면서 살아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또 놓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저는 용기, 신념,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정말 흔해 빠진 단어들일 수 있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신념과 용기와 도전 이러한 단어 없이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의 선배 정말 사회에 많이 진출해 있고요. 여러분들 뭐 동기나 친구들 사회에서 많은 활동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네트워크들, 좋은 또 어떤 이런 그 커뮤니티를 좀 기반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뜻을 펼친다면 뭐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그런 더 좋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어떤 길을 가시든지 간에 이런 제가 던졌던 그런 신념, 용기, 도전 또 여러분들의 신념과 용기와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이 문제를 정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 이게 정말 사회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돈을 벌고자 하는 문제냐, 아니면 뭐를 위하든 문제든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의미 있는 문제를 찾아서 도전하고 또 신념을 갖고서 꾸준히 해나간다면 분명히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가 적극 성원하겠습니다. 훌륭하게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의 소중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마치기 앞서서 다음 차시 강의 안내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사이브리지는 9월 11일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차세대 원자력을 주제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주한규 원장님을 모시고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사 종료 후에는 저희가 화면에 떠있는 해당 QR코드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의견 함께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